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포천에서 만난 두 남자, 최익현과 최면식 선생. 포천이라는 지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막걸리와 이동갈비를 떠올리게 된다. 포천은 물이 맑아 맑은 내가 모여들고 다른 지역으로 물이 나가지 않는 곳이라는 유래가 있다. 맛있는 갈비에 막걸리 한 잔을 생각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포천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아트밸리와 골프장이 있어 또한 포천으로 향하는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겨울바람이 차가운 한날 포천에 가서 이동갈비를 먹고 오자고 가족에게 제안을 했다. 속내에는 포천에서 만나야 할 두 남자, 최익현과 최면식 선생을 미리 챙겨두고 있었다. 동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나 혼자만의 속셈이었다. 43번 국도를 타고 가면 50여 분 만에 포천에 닿을 수 있다고 컴퓨터가 말해준 것만 믿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포천 서울읍에 있는 서울도서관에 들러 자료 검색을 했다. 포천에서 꼭 둘러보아야 하는 유적지에 대해서도 도서관에 문의를 했다. 신북면 가채리에 청성사와 채산사에 대한 자료도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었다. 채산사라면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고 온 터였다.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고 채산사에 관한 공부를 한 후 가채리를 향해 또 달렸다. 도서관에서 35분여 만에 채산사에 도착했다. 도중에 대진대학교를 둘러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항일 구국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대진대학이 세워졌다는 기록을 읽었던 기억을 안고 학교 캠퍼스를 모두 찾아 헤매었지만 어디에도 기념하는 돌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았다. 허무한 마음을 안고 대진대학 캠퍼스를 빠져나와 채산사에 이르렀을 때도 고적감이 몰려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혼자 외롭게 겨울 속에 서 있는 채산사. 채산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독립지사 염제 최선생 묘소 입구라는 비석이 우뚝 서 있다. 쓸쓸한 풍경이다. 2분쯤 마을로 더 들어가니 경기도 기념물 30호라는 채산사 설명판에 한글과 영어 기록이 가득하다. 그것도 쓸쓸해 보였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것처럼 고즈넉한 풍경이다. 쌀쌀한 날씨만큼 마음까지 추워왔다. 채산사는 최익현과 최면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두 사람 모두 항일 우국지사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주 최 씨가 많이 이동해서 살고 있는 포천 신북면 가채리. 두 사람은 할아버지와 친손자의 관계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 모양이다. 외골수였던 대쪽 같은 한말의 최익현 선생. 구한말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는 그를 항일 우국지사로 기억하고 있다. 1876년 병자 수호조약이 맺어지자 지부상소, 도끼를 소지하고 상소를 올림. 상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칠하는 단연의 상소 태도를 올려 척사의 대의를 만천하에 알렸다가 흑산도에 위리 안치되었던 인물이다. 1905년 일본의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대해 전라 순창에서 의병을 전개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당했던 인물이다. 대마도 일본 땅에서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은 강직한 선비다. 대마도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천혜의 경치와 덕혜옹주, 최익현으로 인해 가슴을 치고 온다고 한다. 최익현의 고집과 절개, 우국 애민정신, 위정척사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위정척사운동이 화서 이학로 선생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14세 어린 나이로 그는 이학로 선생의 제자가 되어 그의 문화에서 사상적인 영향을 받는다. 몇 년 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황순원 문학관을 찾아갔다가 중미산을 넘어
이학로 선생 생가와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었다. 다녀와서 시를 짓고 기행수필을 썼다. 몇 년 전 답사를 통해 만났던 고집 센 이학로 선생의 후학을 여기 포천에 와서 다시 만났다. 이학로 선생의 위정척사 운동의 정신을 힘입어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기록을 양평에서 읽었다. 그런데 포천에 와서 필자는 그의 제자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을 상소하여 대원군을 권력에서 물러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익현이 사관원의 탄핵을 받고 관직을 삭탈당한 일을 다시 읽게 되었다. 최익현 선생은 경복궁의 중건을 중지시키고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재정의 파탄을 들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상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바른 말을 했다가 삭탈관직되고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위리안치 귀양 온 죄인의 처소에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두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가두어두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제주도에 귀양을 오게 되면 살아서는 섬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풀려났다가 그는 전술했던 대로 또 흑산도로 귀양을 가서 4년 동안 위리안치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일 앞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최익현. 1876년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내 상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먼저 자르라고 했던 최익현이었다. 구한말 때 일부 신진 계합파들과 맞서서 위정척사를 고집하며 일본의 침입에 강하게 항거했던 인물이다. 우리 역사는 신진 계합파와 수구파 중에 누가 더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은 최익현 선생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의 사인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가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면함집 40권, 속집 4권, 부록 4권의 저서를 낼 정도의 대단한 학덕을 갖춘 거유였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마도 최익현 선생의 피는 그의 손자에게도 이어졌는지 염제 최면식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44년에 순국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왔다가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다가 가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눈앞에 자신의 이익과 안전, 달짝지근한 쾌락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최익현의 손자 최면식 선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 국외로 망명 후 국권 회복을 위해 무기 조달과 군 자금 모집에 전념한 분이 최익현 선생의 피가 뜨겁게 흐르는 최면식 선생이었다. 그는 1916년에 광복단을 조직하기 위해 만주로 건너갔으며 김좌진, 박상진, 노백린, 최기증 등과도 우위를 다진다. 1921년에 미립국하여 광복단 사건 때 대전에서 체포되어 무기수로 형무소에 복역하며 온갖 고문을 당한다. 1944년에 형독 악화로 추록하지만 끝내 순국한다. 최면식 선생이 사후 33년 만인 1977년에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80년에 건국 포장이 추서되지만 그의 이름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할아버지의 정신적인 영향으로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었으리라. 우리 후손들은 포천 여행을 갈 때 채산사에도 들러볼 일이다. 이동갈비와 물 맑은 포천 막걸리를 마시러 갈 때, 골프장이나 아트밸리를 찾아갈 때도 최익현과 최면식 선생이 일본에 항거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향 꽂고 묵념이라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가족들과 포천 이동갈비집 숯불 앞에 앉아서도 채산사에서 만났던 외로운 두 사람의 우국지사를 생각하느라 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날도 겨울바람에 볼이 차가웠다.